이러다 미국 싹 다 망한다. 망하면 모두 한국 때문이야. 미국 업계 전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전문가까지 한국으로 급파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 교수가 한국 시차로 적은 보고서가 미국 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파라마운트에서 온 전화를 받은 건 화요일 오후 3시 반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영화 투자론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참이었는데 비서 매건이 급하게 달려와서는 파라마운트에서 긴급히 만나자고 했다고 전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클레어 교수님, 지금 상황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당장 LA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2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다급한 톤으로 연락받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LA에 도착해서 파라마운트 본사로 향했는데 건물 로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을 임원들이 모두 얼굴이 굳어있더군요. 복도를 지나면서 직원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는데 넷플릭스가 우리 죽이고 있다는 말, 한국 애들이 완전히 시장을 접수했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가자 마케팅 디렉터 제임슨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를 맞았어요. 교수님,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 수익이 지난 분기에만 30%나 떨어졌다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죠. 파라마운트 같은 메이저 스튜디오가 그렇게 급격히 망하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했거든요. 글로벌 전략 담당 부사장 카렌이 태블릿을 흔들면서 화가 나 있었어요. 봐요, 이거 넷플릭스 톱10이 완전히 한국 드라마 천지라니까요. 오징어 게임, 킹덤 같은 한국 시리즈를 미국 사람들이 왜 봐요? 우리가 만든 걸 봐야지.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카렌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하더군요. 18세에서 34세 시청자들이 35%나 줄었어요. 이 나이대가 우리 주 수익원인데 말이에요. 그 애들이 뭘 보고 있냐고요? 한국 드라마요. 사랑 이야기와 가족 갈등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스토리들 말이에요. 우리 액션 영화나 SF 대작들은 관심도 없대요. 뭔가 진짜 같은 감정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임슨이 머리를 흔들면서 중얼거렸어요. 진짜 같은 감정이라 우리 영화가 가짜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했어요. 아, 맞다. 어제 청문회에서 톰슨 의원이 한 말 들었어요? 그 양반이 완전히 열받아서 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가 무기화되는 시대라고 이대로 가다간 우리 할리우드 완전히 망한다고요. 카렌이 끼어들면서 더 자세한 얘기를 했어요. 의원들이 진짜 발끈했다고 해요. 한 의원은 한국한테 관세를 때리는 건 어떻냐고 했대요. K드라마와 K팝 그리고 한국 웹툰까지 우리 시장 점유율이 너무 위험하다면서요. 또 다른 의원은 이건 아시아 시장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는 거라고 했대요. 무역이 아니라 침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전 세계에 할리우드 영화 뿌려댔으면서 이제 역으로 당하니까 침투라고 하다니 정말 이기적인 발상이었죠. 제임슨이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심지어 어떤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통해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고까지 했대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요. 정말 황당한 소리였죠. 저는 10년 전 유니버설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한국 영화의 가능성에 대해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중국 시장만 보라고 한국은 너무 작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제가 예견했던 일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메모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에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10년 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글로벌 전략 회의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하버드에서 갓 임용된 신진 교수였고 유니버설에서 아시아 시장 분석 자문을 맡게 된 참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꼈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하더군요. 당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핵심 회의에 참석한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준비해간 한국 영화 시장 분석 자료를 보고 임원들이 보인 반응 때문이었죠. 저는 그날 정말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지금부터 10년 안에
한국 콘텐츠가 세계 기준이 될 거라고요. 올드보이와 괴물 그리고 마더까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예술 영화가 아니에요. 관객은 정제된 서사보다 정직한 감정을 원해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치면서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건 우연이 아니라고,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을 할리우드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특히 한국 영화의 감정적 진정성이 전 세계 관객들에게 어필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이징 대학에서 온 장 교수가 거칠게 제 말을 끊었어요. 그는 탁자를 치며 소리쳤죠. 한국은 감성은 있어도 시장이 없어요. 반면 중국은 연간 박스오피스가 미국의 2배, 스크린 수는 3배예요. 자본이 문화를 만드는 거라고요. 장 교수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중국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여줬어요. 중국 영화들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제치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보세요. 중국 관객들은 자국 정서에 맞는 작품만 봐요. 한국식 서사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할리우드가 중국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한국 영화는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어요. 저는 단순히 시장 규모만이 성공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문화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한국 영화의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죠.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도 결국은 관객과의 정서적 교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장 교수는 비웃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 투자사들이 거액의 자본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임원들은 중국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시작했고, 제가 제시한 한국 영화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더 이상 관심을 받지 못했죠. 결국 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기획되었어요. 중국의 유명 배우들을 대거 캐스팅했고 중국의 전통 문화 요소들을 무리하게 삽입했어요. 심지어 중국 관객들의 취향을 고려했다며 시나리오도 여러 차례 수정됐죠. 제작비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에 투자했고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되었어요. 저는 그때 회의실을 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들은 곧 후회하게 될 거라고 숫자만 보고 문화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6개월 후 유니버설은 정말로 중국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명은 드래곤 엠파이어였는데 중국 신화를 바탕으로 한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였죠. 제작비만 2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되었고 중국 측에서도 1억 달러를 공동 투자했어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중미 합작 프로젝트라고 언론에서 떠들어댔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돈으로만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중국의 톱스타가 캐스팅되었고 할리우드에서도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맡았어요. 감독은 중국 출신 장 이머우가 맡았고 각본은 할리우드 베테랑 작가들이 담당했죠. 언론에서는 이미 흥행 성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작 과정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나리오부터 난항을 겪었죠. 중국 정부의 검열 기준에 맞추려면 원래 각본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했어요. 처음 각본에서는 중국 황제가 부패한 독재자로 나왔는데 이게 중국 측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황제를 현명한 지도자로 바꾸고 악역은 외부 침입자로 설정해야 했어요. 각본 수정만 7번이나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문화적 요소들을 억지로 끼워 넣는 과정에서 스토리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중국 전통 무술과 용 그리고 풍수지리 심지어 중의학까지 모든 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영화가 아니라 중국 문화 홍보 영상 같아졌다는 거예요. 할리우드 제작진들은 점점 답답해했죠. 미국 주연 배우도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내 캐릭터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매주 대본이 바뀌어서 연기하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촬영 현장에서도 갈등이 심했어요. 중국 측 제작진과 할리우드 제작진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연출 방식부터 시작해서 배우들의 연기 스타일까지 모든 게 달랐죠. 장 이머우 감독은 중국식 연출을 고집했고 할리우드 배우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케팅도 골치 아팠어요. 중국에서는 웨이보와 위챗 그리고 바이두 같은 플랫폼 중심으로 홍보해야 했는데 할리우드 마케팅팀이
이런 플랫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중국 현지 마케팅 회사를 따로 고용해야 했고 그 비용만 5천만 달러가 들어갔어요. 게다가 중국 관객들의 취향에 맞춘다며 액션 시퀀스도 계속 수정했어요. 원래는 서구식 개인 영웅주의가 강했는데 중국에서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주인공이 혼자 악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협력해서 이기는 스토리로 바꿔야 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영화가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중국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닌 그냥 어정쩡한 작품이 되어가고 있었죠. 진정성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할리우드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임원이 말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예술성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돈만 쫓다가 우리 정체성을 잃는 거 아냐?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된 상황이라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제작 일정도 계속 늦어졌어요. 원래 18개월 예정이었던 제작 기간이 2년 반으로 늘어났어요. 그동안 제작비는 계속 증가했고 투자자들은 점점 불안해했죠. 그 영화가 개봉한 건 2017년 여름이었어요. 중국에서 먼저 개봉했는데 첫 주말 박스오피스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예상 수익의 절반도 못 벌어들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 관객들의 반응이었어요. 웨이보에 올라온 리뷰들을 보니까 정말 혹독했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 이야기인가요? 너무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워요. 할리우드가 중국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끼워 넣은 문화적 요소들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중국 관객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안다고요. 특히 한 리뷰어가 쓴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문화를 이용해서 돈벌이만 하려는 게 뻔히 보인다. 감정이 전혀 없어. 그냥 중국 요소들을 마구 섞어놓은 샐러드 같다고 표현하더군요. 정말 적절한 비유였어요. 미국 개봉도 마찬가지로 참담했어요. 북미 관객들은 더욱 냉정했죠. 뉴욕타임스 리뷰를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군요. 문화적 정체성을 완전히 잃은 작품. 중국 시장만을 겨냥한 상업적 산물일 뿐이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더 신랄했어요. 예술성과 상업성 둘 다 놓친 실패작이라고 혹평했거든요. 전 세계 박스오피스 총합이 1억 2천만 달러밖에 안 나왔어요. 제작비와 마케팅비를 합치면 4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유니버설은 2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받고 중국 투자사들도 큰 타격을 입었죠. 그 여파는 정말 컸어요. 유니버설 주가가 15%나 급락했고 여러 임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어요. 장 교수는 업계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죠. 그의 시장 분석이 너무 단편적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중국 투자자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어요. 투자 손실이 너무 커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드래곤 엠파이어의 참혹한 실패 이후 할리우드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연달아 열렸어요. 2018년 1월 유니버설 본사에서 열린 아시아 시장 전략 재검토 회의에 저도 참석하게 되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임원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마케팅 디렉터 스티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 투자한 4억 달러가 완전히 날아갔어요. 이제 아시아 시장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제작 총괄 부사장 데이비드가 거들었죠. 장 교수의 분석이 완전히 틀렸어요. 중국 관객들조차 우리가 만든 중국 영화를 거부했다니까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해요. 회의실 안에서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 임원은 말했죠. 아시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소통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임원도 거들었어요. 애초에 문화가 다른 곳에 진출하려던 게 실수였어요. 우리는 서구 시장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죠. 잠깐만요, 여러분. 드래곤 엠파이어의 실패가 아시아 전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던 거죠. 스티븐이 짜증스럽게 반박했어요. 그럼 교수님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4억 달러를 날린 마당에 또 위험한 도박을 하자는 건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을 보세요. 한국 영화들이 조용히 세계 각국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있어요. 한국 작품들은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글로벌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데이비드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요? 한국은 중국보다도 더 작은 시장이잖아요. 인구도 5천만 명밖에 안 되고
박스오피스 규모도 미미해요. 그런 곳에서 뭘 배우겠어요? 저는 계속 설득해보려 했어요. 시장 규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한국 영화의 감정적 진정성을 보세요. 관객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스펙터클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에요. 한국 감독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때 회계 담당 임원이 신랄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현실을 보세요.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술 영화 몇 편이 상을 받는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한국 영화 전체 수출액이 우리 한 편 영화 제작비에도 못 미쳐요. 스티븐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클레어 교수님, 죄송하지만 교수님의 아시아 시장 분석도 장 교수만큼 신뢰하기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저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넷플릭스 데이터를 보면 한국 콘텐츠의 해외 시청률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요. 데이비드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넷플릭스는 우리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들은 소수의 니치 마켓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수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를 만들어야 해요. 한국 같은 작은 시장의 감성으로는 불가능해요. 회의는 점점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임원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아시아 시장은 너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마케팅 총괄 부사장이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앞으로 5년간 아시아 시장 진출은 전면 중단합니다. 대신 유럽과 남미 시장에 집중하겠어요. 문화적으로 더 가까운 곳에서 승부해야 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봤어요. 정말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한국 콘텐츠의 파급력을 과소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몇 년 후에는 스티븐이 제 말을 끊었어요. 교수님, 충분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에요.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제가 확신하는 미래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복도에서 한 임원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클레어,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에요. 드래곤 엠파이어 사태로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에 대해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기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예요. 그들은 여전히 시장 규모와 자본만 보고 있어요. 콘텐츠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날이 올 거라고. 하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반면에 그 시기에 한국 영화들은 조용히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말이에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건 2019년이었는데 그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10년 전에 예견했던 일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듬해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면서 영화사를 새로 썼죠.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사관왕을 차지한 거예요.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아카데미상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앞다투어 한국 감독들과 작가들을 영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제작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그 결과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죠.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놀라운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 영화의 수출액이 매년 2배씩 증가했고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의 시청 시간도 급증했거든요. 업계는 이제 제 의견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시장 규모나 자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본질적 가치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거죠. 메이저 제작사들이 앞다투어 자문을 요청해왔고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은 흥행과 작품성 모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다 넷플릭스에서 출시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BTS와 르세라핌의 세계관이 결합된 이 작품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죠. 음악, 드라마, 게임, 굿즈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 IP였어요. 저는 첫 에피소드를 보고 정말 경악했어요. 이건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었거든요. K-팝 아이돌들이 악마를 사냥하는 판타지 스토리인데 각 에피소드마다 실제 BTS와 르세라핌의 신곡이 삽입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동시에 뮤직비디오도 감상할 수 있는 구조였죠.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출시 첫 주에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는데 그 여파가 어마어마했어요. 미국 주요 미디어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디즈니가 8%, 워너브라더스가 12%, 파라마운트가 15%나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무역수지 역전이었어요. 미국이 그동안 콘텐츠 수출로 벌어들인 흑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 한국 콘텐츠 수입이 급증하면서 말이죠.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2023년 3분기에만 콘텐츠 무역 적자가 5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더군요. 의회는 다시 한번 비상청문회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난리가 났죠. 공화당 의원 한 명이 소리쳤어요. 이건 경제전쟁이다. 한국이 우리 문화산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할리우드를 지키지 못하면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끝이다.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때 제가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어요. 의회에서 문화산업 전문가로서 의견을 들려달라고 하더군요.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의원들의 표정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어요. 교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문화 공세가 계획적인 건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공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화적 흐름입니다. 한국이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낸 결과죠. 그러자 한 의원이 발끈했어요. 진정성이라고요? 그들이 우리 시장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놓친 부분입니다. 한국은 자기들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우리는 글로벌 시장만 생각하다가 정작 진정성을 잃었어요. 또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관세나 쿼터제 같은 보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진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미국만의 이야기, 미국만의 감정을 제대로 담아내야죠. 청문회가 끝난 후 언론에서 제 발언을 대서특필했어요. 문화전쟁 시대라는 제 표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CNN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어요. 한국 콘텐츠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메인 해설자로 출연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미국 내 문화 전략 전환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어요. 각종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대학가에서도 제 강의가 인기를 끌었죠. 하버드 강의실이 항상 만석이었어요. 학생들은 제가 10년 전부터 예견했던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파라마운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온 거였죠. 파라마운트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는 한국 콘텐츠 현상 분석 및 미국 콘텐츠 산업 대응 전략 수립이었어요.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 영화, 웹툰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미국 콘텐츠 수출액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콘텐츠 성공의 핵심 요인을 분석하고 할리우드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특히 타겟층의 대거 이탈 원인과 한국식 감정 기반 스토리텔링의 글로벌 어필 요소를 심층 연구하여 미국 영화 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죠. 파라마운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담당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번 프로젝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인턴 한 명을 배정해 드릴게요. 방대한 시장 분석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 상황이라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저는 반가웠어요. 정말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분석하려면 수십 개국의 시청률 데이터, OTT 플랫폼 통계, 소셜미디어 반응까지 모든 걸 종합해야 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죠.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곧 인턴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소피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그녀는 정말 완벽한 첫인상이었어요. 새까만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하나로 묶었고 화려하지 않지만 세련된 네이비 컬러의 정장을 입고 있었죠. 자세는 고닫고 눈빛에는 첫 출근의 긴장감과 동시에 성실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자기소개를 할 때도 소피는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설명했고 정확한 어조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여러 건의 인턴 경험도 있었어요. 분명 자신을 어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죠. 첫인상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인턴이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저는 그녀에게서 어딘가 조심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혹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숨기려는 듯한 태도였죠. 그녀의 말투나 행동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고 때로는 지나치게 신중한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는 가볍게 질문을 던졌어요. 영화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특히 아시아 영화 산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등을 물었죠. 보통의 인턴이라면 영화 산업에 관심이 많다거나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싶다는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대답을 할 법했어요. 물론 소피도 성실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스쳤어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주 잠깐씩 숨을 고르고 마치 실수하지 않으려는 듯 단어를 신중하게 골랐죠. 특히 한국 콘텐츠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순간적으로 미묘하게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긴장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만남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자연스럽지 않은 태도, 특히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보이는 미묘한 거리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배경을 가진 소피가 한국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자신의 이야기와는 거리를 두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마치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움이 더욱 두드러졌어요. 그리고 그때 소피가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어릴 땐 한국인인 게 부끄러웠다고 했죠.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소피는 한참을 고민하는 듯 했고 말을 내뱉은 후에는 스스로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볍게 던진 말 같았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도 그녀가 의도치 않게 내뱉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소피는 그 말을 더 이어가지 않았고 급하게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저는 그녀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쉽게 흘려보낼 수 없었어요.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 정작 한국계 미국인인 소피는 왜 과거에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말한 걸까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고 늦은 저녁 시간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면서 소피와 둘만 있게 되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문득 소피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늘 뛰어난 실력과 열정을 보여줬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느껴졌기 때문에 조용히 듣고 있었죠. 소피는 잠시 망설이다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묻어났어요. 유일한 아시아계 학생이었던 소피는 매일같이 차별과 따돌림을 겪어야 했다고 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특히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아이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눈을 찢으며 비웃었고 김치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았다고 했어요. 어떤 날은 그녀의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몰래 버리기도 했죠. 소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한 아이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소피는 한국어로 대화하시는 부모님이 부끄러웠다고 했어요. 학교 행사 때마다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했죠. 그 말을 하는 소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13살 때 소피는 처음으로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다고 해요. 파란색 컬러 렌즈도 착용했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그렇게라도 동양인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어린 소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해야만 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소피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했다고 해요. 소피라는 서양식 이름을 사용했고 한국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었죠. 그때의 좌절감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여전히 친구들은 그녀를 다른 아이로 대했고 때로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소피는 그때마다 참고 견뎠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외로웠다고 했죠. 아직도 한국인임을 밝히는 게 맞는 건지 고민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상처가 컸던지라 시간이 필요해 보였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소피,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을 숨겨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그리고 지금의 당신을 보세요.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사실 저도 1990년대 후반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 영화는 할리우드에서 아시아의 작은 시장 정도로만 취급받았거든요. 미국 내에서 동양 영화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강했는지 몸소 경험했죠. 할리우드 고위 임원들은 아시아 영화를 저예산 비급 영화 정도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어떤가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어요. 당신이 어릴 때 부끄러워했던 그 한국 문화가 이제는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당신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강한 당신을 만든 거 아닐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소피는 그날 조용히 제 말을 듣고만 있었지만 뭔가 달라질 거라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 복도를 지나다가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격앙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일본인 인턴 타카시가 자신만만한 태도로 일본 시장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타카시는 일본이 애니메이션부터 게임, 음악, 영화까지 오랫동안 세계적인 시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어요. 반면 한국 시장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며 일본처럼 탄탄한 기반이 없다고 주장했죠. 이에 소피가 반박했어요. 그녀는 일본 시장이 과거에 강세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한국 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음악부터 드라마, 영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문화 전반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죠. 타카시는 이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글로벌 시장을 유지해왔고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여전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넷플릭스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의견을 강조했죠. 소피는 일본 콘텐츠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과거의 성공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반면 한국 콘텐츠는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타카시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결국 한국 문화는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전통적으로도 일본이 문화적으로 더 앞서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말에 소피의 표정이 굳어졌죠. 소피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문화는 단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며 한국 문화는 일본과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세계가 한국 콘텐츠를 주목하는 것은 스토리텔링, 연출, 감정선에서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 때문이라고 덧붙였죠. 이때 저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어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문화의 정체성은 단순히 영향관계로 설명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다른 문화권과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죠.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과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예로 들며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작품이라고 말했어요. 할리우드가 한국 영화 제작 방식을 배우려 하고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문화 수출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죠. 타카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차분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를 보는 소피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좀 더 친근하고 따뜻해졌죠. 그 때문인지 며칠 뒤 그녀는 저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한국어로 질문할 때마다 답변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했죠.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소피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죠. 소피의 한국어 공부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서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어느 날 저녁 데이터 정리를 마치고 나서 소피가 고등학생 시절 이야기를 더 들려줬어요. 그 시절이 가장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고 하더군요. 2017년경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성공하기 시작했을 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소피는 여전히 자신의 한국적 정체성을 숨기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가와서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김치 냄새를 놀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다고 했어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가르쳐달라고 하거나 한국 드라마 추천을 부탁하는 친구들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소피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숨기려 했던 과거가 마치 허상처럼 느껴졌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며 조금씩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학교 축제에서 K-팝 댄스를 선보였을 때 받은 환호성,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는 친구들의 부탁, 한식을 함께 먹으러 가자는 제안들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소피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런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한 것은 아닐지, 진정으로 자신의 문화가 인정받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다고 했죠. 때로는 한국 문화의 인기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특히 자신이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친구들이 한국어로 질문할 때마다 답변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했어요.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었다고 했죠. 소피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특별히 기억한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을 때의 일이었죠.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작 소피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이 소피에게 오징어 게임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어색했다고 해요. 한국계라는 이유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기대가 부담스러웠다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몰래 집에서 혼자 봤는데 보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이상했고 뿌듯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친구들이 한국을 정말 멋진 나라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였다고 해요. K-팝도 멋있고 한국 음식도 맛있고 한국 사람들도 정말 쿨하다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소피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국계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자신이 부끄러웠다고도 했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뿌리를 부정했는지, 왜 부모님을 부끄러워했는지 후회스러웠다고 해요. 그때부터 소피는 진지하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부모님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대학에 와서는 한국학생회에도 가입했고 한국 문화 행사에도 참여했다고 해요. 소피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저는 다음 달 한국 출장을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사실 그간 저는 영화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해왔어요. 이번 프로젝트도 그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죠. 할리우드의 대형 배급사들이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을 분석하며 투자 방향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책상 위에서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가서 경험해봐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한국의 영화 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콘텐츠 제작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한국 관객들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확인하고자 했죠. 그동안 수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걸 지켜봤지만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경험한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이번 시장 조사를 위해 팀을 꾸려야 했는데 원래 인턴들은 동행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소피를 꼭 데려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녀의 개인적인 여정이 이번 프로젝트와 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소피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실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특히 최근에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더욱 간절해졌다고 했어요. 부모님께 한국 출장 소식을 전했을 때의 반응도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소피는 출장 준비를 하면서 매우 들떠 보였어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퇴근 후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부모님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했죠. 소피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라며 소피에게 리스트를 줬다고 했어요. 소피는 그 리스트를 들여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리스트에는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님이 젊은 시절 살았던 동네, 가족들이 함께 갔던 장소, 그리고 어머니가 추천하는 전통시장과 작은 식당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그녀가 태어난 부모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녀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요. 출국이 다가올수록 소피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과거의 자신이 한국을 부정했던 기억들이 떠오를까 두려웠던 거죠. 출발 전날 밤, 소피는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 정말 떨려요. 한국에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동시에 무서워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이 다르면 어떡하죠? 저는 소피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떤 한국을 만나든 그게 진짜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당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였죠. 마침내 출국 당일이 되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소피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쓴 차림이었어요. 한국에서 입을 옷들도 신중하게 골라 챙겨왔다고 하더군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소피가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모두 섞여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와 소피는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지만 한국의 첫인상을 놓치고 싶지 않았죠. 공항에서부터 소피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공항 안내 시스템의 효율성, 깔끔한 시설, 그리고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디지털화에 계속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공항철도를 타면서 소피가 말했어요. 미국 공항철도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이렇게 깨끗하고 정시에 운행되는 대중교통은 처음 봐요. 호텔로 가는 길에 소피는 창밖의 네온 사인들과 늦은 시간에도 북적이는 거리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피곤해서 쉬고 싶었지만 소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근처 24시간 서점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1시간 뒤 돌아온 소피의 눈은 더욱 반짝였어요.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서점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고 편의점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더라고요. 배가 고프다며 스마트폰을 열어본 소피를 보니 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배달 앱에는 수많은 음식점이 영업 중이더군요. 치킨, 중국 음식, 분식, 심지어 카페 디저트까지 가능했어요. 저도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함께 치킨을 주문해보기로 했어요. 배달원의 실시간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고 예상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나오는 걸 보며 우리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미국에서는 피자 한 판 시켜도 1시간은 기본인데 단 20분 만에 치킨이 도착하자 소피는 마치 마법을 본 것처럼 신기해했죠. 다음 날 저녁 우리는 강남 거리를 산책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카페마다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혼자 쇼핑하는 여성들도 많았죠.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소피가 특히 놀라워한 건 치안이었어요. 여자 혼자서도 밤늦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해가 지면 혼자 돌아다니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새벽 2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거리를 걷는 게 전혀 무섭지 않다는 게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해가 지면 혼자 걷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이곳에서는 이상하게 안전하고 편안했죠. 소피가 말했어요. 이상한데요. 처음 와본 곳인데 뭔가 익숙해요. 마치 어릴 때 살던 곳에 다시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하철을 타면서도 소피의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정시 운행은 기본이고 환승 시스템의 효율성, 깨끗한 역사, 그리고 모든 곳에서 작동하는 와이파이까지 소피는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건 기본이고 무인 결제 시스템, 다양한 즉석식품, 그리고 심지어 택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소피는 말했어요. 미국 편의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요. 여기는 편의점이 아니라 작은 백화점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를 놀라게 한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심지어 영어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다음 날 한국 출장의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영화 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책상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실제 현장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리우드와 한국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궁금했어요. 소피와 함께 한국의 주요 영화 제작사를 방문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마주한 제작 환경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회사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내부는 최신식 설비로 가득했고 수십 개의 편집실과 스튜디오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실시간 편집 시스템이었어요. 촬영이 끝나자마자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되고 편집팀이 즉시 작업을 시작하는 구조였어요. 미국에서는 촬영이 끝난 후 모든 데이터를 옮기고 정리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촬영과 동시에 편집이 이루어졌어요.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한국 영화 제작 환경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라고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의 업무 방식이 영화 산업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할리우드에서는 후반 작업에만 3년이 걸릴 프로젝트도 한국에서는 몇 달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과장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현장을 직접 보니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제작사는 넷플릭스와 협력해 킹덤 같은 대작을 만든 곳이었어요. 저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야기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작 환경을 둘러보면서 그 이유가 기술적 혁신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킹덤 같은 작품이 가능했던 건 한국의 디지털화된 제작 방식 덕분이었어요. 할리우드에서는 세트와 CG 작업이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촬영, 편집, 후반 작업까지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고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어요. 미팅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관계자들은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사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견학을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할리우드가 영화 산업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미국이 한국을 배우는구나 싶었죠. 그 흐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한국 영화 산업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소피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어요. 한국어가 가득한 간판들, 익숙하지 않은 거리 풍경, 그리고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외국인들이 소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명동을 걸을 때마다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고 한강공원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즐기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신기함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걸 직접 목격하면서 소피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떠나기 전날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남산에 올랐어요.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심과 고요한 산책길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죠. 그곳에서 소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거리의 깨끗함, 편리한 교통 시스템, 늦은 밤에도 안전한 환경. 미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서는
기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소피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제 과거이자 미래인 것 같아요. 드디어 저 자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소피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가 찾은 건 단순히 자신의 뿌리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였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소피에게만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저 역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혁신에 큰 충격을 받았죠. 이건 단순한 시장 조사를 넘어서 미래 문화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본 것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소피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저는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미국이 변해야 할 때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첫걸음은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확신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상원상업위원회에서 긴급 증언 요청이 들어왔어요. 의회에서 한국 콘텐츠 현상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의원들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상업위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클레어 교수님, 한국 현지에서 직접 보고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보고 온 것은 단순한 시장 조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했어요. 한국은 콘텐츠 제작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저는 한국 제작 환경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어요. 촬영과 동시에 편집이 진행되는 실시간 시스템, 유기적으로 연결된 제작 프로세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기반의 스토리텔링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었다고 말했죠. 할리우드에서 3년 걸릴 후반 작업을 몇 달 만에 끝내는 효율성.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전체의 혁신이었어요. 공화당 의원이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을 따라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할리우드의 전통과 노하우를 포기하고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성공한 핵심은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담아낸 것이에요. 우리도 미국만의 진정한 이야기를 찾아야 합니다. 기존의 블록버스터 공식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요. 또 다른 의원이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식 감성을 따라한다면 그게 과연 미국적일까요? 정체성의 혼란만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식 감성을 따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자국의 감성을 세계적 언어로 번역해낸 그 방법론을 배우자는 거죠. 기생충을 보세요. 철저히 한국적인 이야기지만 전 세계 관객들이 공감했어요. 우리도 철저히 미국적인 이야기를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상업위원장이 핵심을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첫째, 제작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이 필요합니다. 한국처럼 실시간 협업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둘째, 스토리텔링 접근법을 바꿔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만 염두에 둔 무국적 콘텐츠가 아니라 미국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내야 해요. 셋째, 인재 양성 방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한국 감독들과 작가들을 영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만의 감성을 개발할 수 있는 창작자들을 길러내야 해요. 민주당 의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요? 할리우드의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꾸는 건데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지금 18세부터 34세까지의 우리 핵심 관객층이 대거 한국 콘텐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기존 할리우드 공식에 만족하지 않아요. 진짜 감정, 진짜 이야기를 원해요. 공화당 의원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따라잡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만의 길을 찾는 거죠. 한국이 한국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감동시켰듯이 우리도 미국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다시 사로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교수님, 결국 한국 문화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배우는 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건 문화의 진정성이 얼마나 강력한지예요. 우리도 우리만의 진정성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발언이 대서특필됐어요. 할리우드,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죠.